14장 7절 회귀 모형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회귀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성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형성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오차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이 있었죠. 오차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항상 동일하다는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오차는 확률 변수와 독립적인가 하는 사실, 그리고 오차는 바로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정을 했었습니다. 등분산 가정, 그리고 독립성 가정, 그리고 정규성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측정 값이 대부분의 다른 자료와는 동떨어져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이값이 그 자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찰값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런 영향 관찰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이값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키와 그리고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65에서 185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급 안에 농구 선수들이 한 2명 있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이 1명 내지 2명 있다면은, 그러면 이런 농구 선수의 데이터 값들은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165에서 185 사이에 있을 때 이 자료값하고 비교해 본다면 동떨어진 위치에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자료를 우리는 주어진 통계 자료의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이값이 있으면은 이 특이값이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제거시키고 통계 조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이값이 포함된 상태에서 평균을 줘버린다든가 그러면 키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65에서 185일 때 키가 175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2m 10인 학생이 2명 정도 있다면은 갑작스럽게 평균이 만약에 187로 올라간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바뀐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87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특이값 때문에 평균값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체 자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 조사를 할 때 이런 특이값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제거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계 자료가 어떤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이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회귀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진단해야 될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모형이 선형성 구조를 갖고 있는가, 만약에 비선형이라면 이 자료를 적당하게 변수 변환해서 선형화시키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16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의 세 가지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또 봐야 되고요. 특이값이 있는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찰값들이 있는지 등등을 모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산점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선택했던 통계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직교좌표기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산점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사실 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점도를 표현해 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계 자료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분산을 구한다든가 하죠. 자, 이렇게 산점도를 구해 봤을 때 보다시피 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이렇게 산점도의 분포를 보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선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형이란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모형이 갖고 있는 선형성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회귀선을 찾는 것은 산점도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이런 것들을 중에서 특히 이 등분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오차와 관련되어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우리 앞전에 배웠던 잔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잔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노란색 선형 회기선이 표본 회기선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분산, 이 하얀색은 모분산 회기선이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분산 회기선은 y는 이퀄 우리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기 모델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오차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모분산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y바로 표시한다면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가 되고, 이제 이 입실론의 평균은 제로라는 가정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분산 회기선이 요걸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선형 회기 모형이었고요. 모분산 회기선은 이렇게 되는 이 하얀색 직선입니다. 이 모분산 회기선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표본 회기선은 바로 이렇게 추정량이잖아요. y 해선 이퀄 자, 이제 베타 제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b0, 베타를 추정하는 것으로 b1.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b0, b1이라는 이 추정량은 바로 각각 이 두 개의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량입니다. 이때 이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오차 있죠, 오차. 자, 이제 이런 여기 오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오차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 i번째 자료가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xi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xi 자료에 대응하는 실제 관찰값 yi는 여기에 있어요. 즉 이 회기선에 대입을 했을 때 관찰값을 얻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이 관찰값이 이 회기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차이를 요거를 우리가 총 오차, 총 편차라 얘기를 하고, 여기를 우리가 i번째 자료의 잔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입실론 i, 여기는 ei라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는 바로 회기선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이 ei를 잔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yi의 hat 마이너스 y 바였었죠. 그리고 이 잔차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yi에서 yi의 hat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회기선에 의한 오차로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총편차라고 불려지죠. 이제 다 얘네들도 다 오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오차의 합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얘를 총오차 또는 총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잔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전에도 직면했었습니다만 입실론 i의 제곱의 총합은 바로 이거의 잔차의 제곱의 총합 플러스 여기는 회기 오차예요. 그래서 회기 제곱에 대한 합으로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는데요. 우리는 이 잔차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차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표본에 대한 어떤 추정값이 있었죠. 이 표본에 대한 추정값하고 실제 관찰값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차의 이런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이런 것들 중에서 등분산성 같은 것을 조사할 때 우리는 잔차도 또는 잔차 그림이라 불려지는 것을 그려봄으로 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산점도와 그리고 회기선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차도라는 것을 또 역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잔차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평선의
수평선에 바로 이 독립변수들의 자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 i는 뭘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 회기선의 위나 또는 아래쪽에 이와 같이 자료들이 놓이게 되죠. 바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잔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에 대해서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을 때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가정했을 때 표본 회기선에 대한 값들을 각각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이 가상의 점선을 그어놓고 위나 아래로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차를 도식화시켜서 표현한 것을 잔차도, 잔차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잔차 그림이 우리 교재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띠 안에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띠 안에 있는 경우.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자료값들에 대해서 잔차도의 그림이 이렇게 뭐 곡선 형태를 이루거나 또는 이렇게 퍼진 형태로 이루거나 나팔 모양으로 퍼진 형태를 이루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띠 안에 잘 위아래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산점도와 그리고 이 잔차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이 회기선이 가장 적합하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잔차도가 두 번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회기 분석에서 항상 이 등 분산성을 가정하고 다루는데요. 이게 멀리 퍼져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등 분산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 분산성 같은 것을 조사해 볼 때 이런 경우라면 이제 분산이 적어도 요 띠 안에 골고루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니까 등 분산성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가상의 점선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이게 편차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등 분산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이제 처방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잔차도의 그림이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선형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또 써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차도의 그림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 추정량이 과연 좋은 추정량이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차도의 모양에 이렇게 띠 모양이나 나팔 모양, 또는 곡선 모양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각각의 이 띠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장 적합하게 잘 그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팔 모양이나 곡선 모양이라면 각각 등분산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얘는 비선형 모양으로 가정되니까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선형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교재에 보면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진단 항목들을 다 조사를 해봅니다는 얘기예요. 즉 산점도와 그리고 이와 같은 잔차도의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등분산성 같은 걸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잔차도의 그림을 보면서 등분산성 유무를 조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골고루 띠 안에 있다면 등분산성 조건을 만족한다라 볼 수 있지만 나팔 모양으로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등분산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세 가지 가정을 다 만족할 때 우리가 베타 1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라든가 적합도 검정을 했었잖아요. T 통계량과 F 통계량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특이값 같은 거는 산점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자료가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책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조그맣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흩어져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대부분의 자료는 이제 한쪽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몇 개의 자료가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을 때, 많이 동떨어져 있을 때 이런 자료를 우리는 특이값이라는데요. 산점도, 산포도의 그림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관찰값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점도라든가 또는 다른 이제 판단 통계량이라고 불려지는 좀 더 우리가 고급 이론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회귀 패턴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략 선형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영양 관찰값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얘는 완전히 특이값이라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 관찰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점도라든가 또는 잔차도의 그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형의 선형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걸로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잔차 히스토그램 같은 걸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회귀 분석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에서 그 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서적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실증 예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저자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는 검은 체리나무 자료인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교재 16장에서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세요.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통계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잔차도가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예문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은 체리나무 31그루의 둘레 길이와 높이 그리고 최적을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나무의 최적을 우리가 이 부위를 둘레 길이나 또는 최적을 이렇게 높이를 이용해서 회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적과 둘레 길이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예문 안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베타와는 이렇게 되고 베타 제로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F 값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큰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F 통계량을 이용해서 쭉 계산한 확률 P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 수준 0.01보다 훨씬 더 작은 값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기각용 안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교재 14장 12절에 보면 산점도와 회귀식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산점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겠구나. 이건 이제 적합도 검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적합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귀식을 우리가 다 조사해 봤잖아요. 산점도와 회귀식의 그래프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잔차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잔차 그림을 그려봤는데 위로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나팔 모양이 되면 이제 변수 변환 같은 거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 이렇게 이 비선형 형태로 돼 있을 때도 역시 변수 변환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비선형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적절하게 변수 변환을 해서 재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검은 체리나무 자료를 가지고서 최적과 둘레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해보니까 선형 구조는 잘 맞아 떨어지게 됐는데, 그러나 보다시피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 잔차 그림을 보니까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하고 그 다음에 높이하고의 관계를 살펴본 거예요. 부피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산점도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회귀선을 그려봤는데 점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잔차 그림도 이렇게 딱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등분산 과정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가중 최소 제곱법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추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16장에서 배우게 되는 변수 변환 등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장 1절에서 우리가 변수 변환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다뤘던 이 예문을 가지고 어떻게 변수 변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단과 검증하는 실질적인 예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장 패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산점들을 그려보니까 대략적으로 회기선을 이렇게 단순 선형 회기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모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정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0.99나 나와요. 그래서 적합한 모델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결과 베타1에 대한 추정값과 베타0에 대한 추정값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면 이렇게 산점도와 회기선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있는 신생아의 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신생아에 대한 그 개월수와 그리고 신장, 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가 신생아 시절에서 조사했던 데이터에 불과한데 이걸 잘못 오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도 이걸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재 읽어보면 성인이 되는 나이에서 계산해 보니까 키가 2m 뭐 몇십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물론 2m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집단 안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다 2m 넘지는 않잖아요. 아주 특이한 특이값이 존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2m 넘지는 않을 테니까 현실성이 없는 자료가 되죠. 그래서 저자분들이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통계 조사를 할 때 이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의 범위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레인지를 잡는 것도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제14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교재 제15장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우리가 14장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었는데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